1326회고요. 살인마의 시간, 상계 세모자 살인방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2002년 사건이에요. 월드컵 한창일 때 우리나라에서 그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20년 만인 2022년 10월 8일에 방송이 됐어요. 이거 검색을 해봤는데 사건이 없어. 아예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저도 처음 들어보고 나무 위키도 없고요, 관련된 것도. 그리고 기사 자체도 별로 없더라고. 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런 사건 방송됐었다, 뭐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일단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이던 그해 여름, 막내 형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새벽녘까지 도로 위에 있었대요. 그러다 화재 신고를 접수해 달려간 현장이 노원구 상계동의 2층 주택입니다. 도착 당시 불길이 거의 잡힌 상태였지만 현장에는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아니라 왠지 모를 긴장감이 돌았다고요. 자, 그 당시 수사팀 형사 말을 들어봅니다. 갔더니 벌써 피해자들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소방관이 사망했는데 화재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맞아서 사망한 것 같다고. 머리에 집중적으로 3명 다 그렇게 됐어요. 고참들과 함께 확인한 사건 현장. 집 내부에서 가장 많이 탄 거실의 상태는 마치 폐허 같았습니다. 여기네요. 화재 당시 방문이 닫혀있던 안방에서 숨진 채 3사람이 발견된 거예요. 장롱 앞에서 성인 여성, 방 가운데에 있던 노란 이불 위와 베란다가 있는 창가에서 남자아이 각각 2명 나왔고요. 숨진 이들이 누구냐? 당시 35살인 마수옥 씨와 수옥 씨의 10살, 6살 된 아들입니다. 이른바 상계동 세모자 살인 방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남편만 이 사건에서 살아있는 거지 지금. 고참 형사가 내내 잊지 못한 이름 석자. 안타깝잖아요. 고통스럽게 사람을 때려서 죽인다는 게 셋을. 이가 부러졌어요. 이걸로 때려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망치 종류예요. 부검 결과 애들 엄마죠. 사망한 마수옥 씨 몸에 남아있던 상처인데 일단 칼이 아닙니다. 둔기류로 보인다고 하고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많이 때렸고 앞도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난 이거 보고 양손이 똑같은 부위에 비슷한 상처가 났어. 손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막으려고 이렇게 흉기를 잡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아니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부검 결과 범인은 마수옥 씨의 뒷머리를 주로 공격했고 얼굴과 양손도 전부 20곳 이상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마수옥 씨가 여기 팔 같은데 이렇게 맞은 흔적 봐서는 엄마가 애를 감싸 안고 그렇게 행동한 것까지 보였다고요. 수옥 씨의 양손에 남은 베인 듯한 상처들, 부검 결과 뭔가를 감싼 상태에서 둔기에 맞아 찢긴 걸로 판단됐습니다. 엄마가 온몸으로 애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부검 결과는 똑같이 머리 때렸습니다. 머리만 때린 거야, 셋 다 범인이. 10살 큰아들이 7곳, 6살 막내가 4곳 맞았고 두개골에 남은 이 모양으로 범행도구 추정이 되는데 직경 3cm 정도의 단면이 동그란 망치 종류래. 그럼 뭐 망치 맞겠네요. 그 느낌이 3cm 정도의 단단한 직경 생각해보면 망치 외에 딱히 없어. 자, 흉기는 이거 같고 그러면 다음으로 형사들이 주목한 게 범행 동기래요. 금품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다 있어요. 거기 없어진 건 없어요, 집에. 근데 범인의 몽타주가 나와야 되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그거에 사람을. 이게 문제예요. 현장에 남은 범인의 지문이나 DNA에 기대를 해봤지만 불을 끄는 과정에서 소방수 뿌려지니까 이걸로 다 지워진 것 같습니다. 확인할 수 있던 단 한 가지 사실은 인화물질을 챙겨오는 방화범들과 다르게 범인은 숨진 마수옥 씨가 물감을 갤 때 사용해온 시너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수옥 씨가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건물 1층에 화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 범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내가 따로 불을 지르려고 뭐 기름 챙기지 말고 이 사람 1층에 뭐 물감 탈 때 쓰는 시너가 있을 테니까 그걸 사용하자. 그러면은 마수옥 씨에 대해 좀 아는 사람, 그러면 누구야? 면식범이라는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렇다 할 물증도 추가적인 목격담도 전혀 등장하지 않으면서 상계동 세모자 살인 방화 사건은 그해 여름 미제로 남게 됐어요. 어느덧 20년 지났습니다. 그 시절 동생과 두 조카 생명을 앗아간 범인을 찾는 일에 형사들만큼이나 열심히였던 사람 누구냐? 사망한 마수옥 씨의 큰언니예요. 과수원집 5남매 중 유난히 마수옥 씨는 총명했어요. 큰언니에게 동생 그 이상의 존재였다. 숨진 수옥 씨가 4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큰언니가 엄마 대신 역할을 해주면서 키웠다. 범인의 얼굴을 알 수 있다면 못할 게 없대요. 제가 답답하면 어디 가서 또 물어보려고 한참 했었죠. 가는 데마다 범인이 다 신랑이라고 그러지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용한 보살의 점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람을 의심했대요. 친언니는 남편, 동생 남편. 마태선 씨가 지금까지도 범인이라고 믿는 인물은 바로 숨진 마수옥 씨의 남편 남 씨입니다. 제부가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동생이 죽었어요 해서 올라갔죠. 이동하면서 같이 차 타고 가는데 우리 지금 안 식구가 불이 나서 사망했다고 그래가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보험회사였던 것 같아요. 빈소에도 밤에 제부는 없었어요. 외출했던 거죠. 일단 남편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가족이 모두 희생당한 그날 보험회사에 전화부터 했어요. 지금도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큰언니. 숨진 마수옥 씨의 남편을 미심쩍게 본 사람은 큰언니만이 아닙니다. 그죠, 경찰 나오겠죠. 예, 부검 갔는데 쫓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들 부검하는 것까지 다 보더라고요. 그거 막 울면서 봤나요? 아니요, 안 울죠. 그냥 와가지고 궁금하다는 듯이 그냥 쓱 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족이 살던 집에 화재가 난 건 지난 2002년 7월 13일 새벽 1시 반 정도예요.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집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대에 어디 있었냐? 남편 직업이 지하철 역무원이래요. 사건이 벌어진 2002년 그의 근무지는 서울 중부의 지하철이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그렇게 보고 덤벼들었는데 남편이 그 당시에 숙직했어요. 지하철역에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알리바이가 안 깨지는데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해준 건 사건 현장에 있던 벽시계였대요. 숨진 새 모자 근처에서 발견된 벽시계 시간이 새벽 1시 28분 20초에 멈춰 있던 겁니다. 이웃이 화재 신고를 한 시점부터 약 2분 전에 멈췄어요. 멈춰진 이 시간은 뭘 의미하는 걸까? 화재 열기 때문에 뭐 내부 부품이 녹아서 멈췄나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범인이 안방의 문을 닫아뒀지만 벽 틈으로 들어와 천장으로 번졌던 불. 이로 벽지가 타면서 벽시계가 추락해 멈췄을 거라고. 떨어지면서 약이 빠지거나. 범인이 뿌린 인화물질인 시너와 거실 마감재인 루바가 만나 초고속으로 진행됐을 거라는 상계동 화재. 베니어 판에다 불에 잘 타는 우레탄 처리를 한 루바가 이 초고속 화재의 주범으로 확인됩니다. 세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고 범인이 떠났는데 현장의 조건들을 고려해 볼 때 화염이 급속도로 번져서 범인이 떠난 직후 시기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멈춘 벽시계의 증언 덕에 결백을 증명하고 남편 남씨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어요. 돌이켜보면 가장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일 겁니다. 남씨가. 어쩌면 이 순간에도 누구보다 사건 해결을 원하고 바라는 것도 남씨일지도 몰라요. 근데 사건이 발생했던 2층 주택은 사라졌고요. 그 자리에 높은 빌라가 자리합니다. 남편은 이곳을 떠난 거냐? 인근 주민 만났어요. 그분이 요새 안 보여서 저도 어디 갔나 했는데 어디 가서 모텔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두어 달 전부터 이곳을 떠나 어딘가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남편.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그의 이름이 대표로 되어 있는 모텔 하나를 찾습니다. 저 SBS에서 왔는데요. 예, SBS에서 무슨 일로요? 마수옥 씨요? 오래됐는데. 그렇죠. 조용한 곳으로 제작진을 안내하는 남씨.
카운터 보고 있었네요, 마침. 그가 먼저 보험금에 대해 480만 원 받은 게 다라고 합니다. 취재를 위해서 뭐든 돕겠다고 약속과 함께 범인 얼굴을 찾으려고 20년 전 그날로 되돌아가 볼 생각이에요. 먼저 되짚어볼 순간은 화재 전날인 2002년 7월 12일입니다. 남씨가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죠. 자, 남편인데 이분이 숙직하느라고 그때 근무 시간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쯤 되니까 한 오후 4시 반쯤 출근했었거든요. 화재 발생 9시간 전 야간 근무를 위해 지하철 타고 직장으로 향했던 남씨.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건 평소와 같았습니다. 당시 노원역 부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학원을 다녔다는 마수옥씨. 그날 학원 수업이 오후 6시였대. 예정대로면 5시 반쯤에 마수옥씨가 집을 나가야 되고, 그러면 애들 둘이 집에만 있었을 거란 말이야, 둘이만. 사건이 있던 날 어둠이 내린 후 살아있는 두 아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애들이 있었대요. 마수옥씨 집 마당과 붙어있는 이웃집 부부. 꽤 늦은 시간인데 어른 없이 애들만 둘이 있는 게 걱정돼서 말을 걸었대요. 이 집 이제 아줌마가. 자, 그분도 통화를 해봅니다. 너희는 왜 이 시간에 밖에서 놀고 있니? 이러니까 엄마 어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저쪽을 보고 엄마 그랬어요. 저기 이제 그 뒷골목 저 끝에서 저기 엄마가 이렇게 오는 것 같아. 오나봐. 그러면 애들이 엄마 그랬을 때 혹시 돌아보셨어요? 안 돌아봤어요. 만약에 뒤 돌아봤으면 누가 따라온다든지 같이 온다든지 그거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뛰어가 반기니는 엄마 마수옥 씨였을까? 그 길에 동행이나 비행은 없었을까? 수사 결과 오후 6시 학원 수업에 참석했던 마수옥 씨. 밤 10시경 수업이 끝난 뒤 부동산학 개론을 구매한 마수옥 씨는 3분 뒤 학원을 나섰습니다. 집 근처 당고개역에서 수옥 씨가 하차한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밤 10시 15분. 그로부터 5분 뒤에 한 사람이 수옥 씨를 목격했대요. 수옥 씨 단골 미용실 사장.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얼굴을 정확히 못 봤는데 옷차림은 사망 당시 수옥 씨가 입었던 그 옷이래. 원래 흰색 스트라이프 셔츠라는데 왜 이렇게 빨갛지? 피인가요? 혈흔이 스며서 그렇다네. 당고개역 인근에서 미용실 사장에게 목격된 시간은 밤 10시 20분경. 발걸음이 빠른 수옥 씨는 5분여 뒤에는 집에 도착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미용실 사장의 기억대로라면 수옥 씨가 동행한 사람, 미행한 사람은 없던 걸로 보인대요. 그런데 다음 순간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남편인 남씨가 떠올려요. 남편은 그럼 이 사건의 범인을 찾고 싶은 사람인 거죠? 협조적이고 지금. 누가 또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하고 다투는 소리가 한 10시 반쯤에 났다. 집안에서요? 네, 집안에서. 마수옥 씨 집 옆에 또 다른 방이 있어요. 여기는 따로 들어오는 거야, 여긴. 새방 사는 사람은 여자가 소리 지르는 이런 소리만 들은 거야, 이거. 건물 1층에 새 가구를 임대해 준 것 외에도 가족이 살던 2층에도 당시 세를 줬다고 합니다, 남씨가. 피아노로 막아놓은 방문 너머에 50대 부부가 살았대요. 경찰 역시 2층 세입자 부부가 들었다는 그 소리의 정체와 소리가 났던 시간대에 주목합니다. 10시 반쯤인데 그때가 범행 시간이라고 보이는 거지. 막 때리니까 막 죽는다 소리 나니까 그렇게 봐지는 거야. 이분이 많이 나오네요, 경찰분이. 비슷한 시각 수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또 다른 인물은 남씨의 집 마당과 접한 이웃집에 사는 여성이었는데 바로 그날 엄마 수옥 씨를 기다리던 두 아이와 마주쳤던 인물입니다. 당시 여성을 인터뷰한 영상을 입수했어요. 이웃 주민. 우리 신랑이 하도 승질나게 컴퓨터 소리를 크게 틀어가지고 게임 있잖아요, 게임. 그 게임 뚝딱거리느라고 잘 안 들리는데 사람 살려 이런 여자가 뭐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종합해보면 범인은 이웃집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던
7월 12일 밤 10시 30분경부터 화재가 난 다음날 새벽 1시 반까지 3시간이라는 공백이 알리바이상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게 됩니다. 그 시각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경찰의 의혹을 받았어요. 남편 남씨가. 자, 여기에 대해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일하다 와서 하지 않았냐. 최고 제1 의심자로 보더라고요. 내가 가까운 데 있었다고 하면 모르는데 중구 소재 근무역에서 집까지 오려면은 택시 타고 온다고 해도 왕복 1시간 가까이 걸려요. 사건 현장은 노원구 상계동이고 당시 남편 남씨가 야간 근무했던 지하철역은 중부예요. 밤 시간 차로 왕복하면 40여 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또 수사팀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왔다 갔다라고 하는 그 시간대를 추정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많이 조사했는데 그걸 깨지 못했어요. 경찰은 그러면은 아직도 남편을 좀 의심하는 거야? 왜냐면 표현 자체가 뭐 알리바이를 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을 의심을 하는데 방어를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네. 자, 그래서 이웃집 여성과 남씨 집의 세입자 부부가 비명소리를 들은 7월 12일 밤 10시 반 남씨가 매표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그와 교대해준 동료가 진술했고요. 범인이 불 지른 걸로 추정되는 다음날 새벽 1시 반 그가 순찰했다며 또 다른 동료가 확인해 줍니다. 정작 서둘러 살폈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던 것 같다고 남편 남씨가 강조해요. 자기 남자친구도 몇 명 있었는데 찾아오고 그러는 친구도 있었는데 언제적 친구예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그 신발까지 보였다고 하니까 남자 신발이었고요. 파란색 운동화였고 목소리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다고 그래요. 그날 세입자 부부가 남자 목소리를 들었음을 상기시켜주는 남씨. 그의 말대로 집 마당과 접한 이웃집에 사는 여성은 그날 수상한 신발을 목격합니다. 여성의 외마디 비명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봤다는 이웃집 여성은 한여름인데 커튼 쳐져 있어서 내부를 볼 수는 없었지만 현관문 안에 있던 운동화만큼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대요. 이 여자분이 뭐 남자를 만나고 있었나? 자, 또 그 사람 만나봅니다. 그 신발이 남자 거였는지 여자 거였는지 여자 목소리요. 그 여자 주인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범행 현장에서 오직 여성의 목소리만 들려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혹시 그것은 범인이 여성일 가능성을 말해주는 건 아닐까? 둔기 이용했고 세 사람을 살해했다고 해서 그가 꼭 남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유성우 교수님의 부검 소견을 들어봐요. 부검 소견인지 아니면은 부검 소견서를 가지고 사진만 보면서 설명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 정도의 공격을 여자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망치로 여성이 가해자고 남성이 피해자라고 해도 특히 머리 같은 데를 맞으면 굉장한 고통이 있게 되고요. 정신없게 되니까요. 저는 이 사건은 여성이 범인일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면식관계이면서 숨진 마수옥 씨와 감정의 골이 있을 법한 여성, 용의선상에 올랐던 그런 인물이 있느냐? 자, 수사팀이 여기서 또 새로운 용의자를 말해요. 남씨의 처제래. 야, 상상을 초월하는 여자예요. 예? 아주 그냥 그 여자하고 남씨하고 좀 이상한 관계다. 뜻밖의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숨진 마수옥 씨의 막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그때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답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숨진 수옥 씨의 남편뿐이에요. 이거 선생님 좀 조심스러운데요. 우리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하다가 가까워지신 거예요, 처제가? 결혼해가지고 처제의 남편이 간이 안 좋아서 죽다 보니까 좀 마음이 외롭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쯤 무렵인데 나는 처음에는 언니가 이불 속으로 들어온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사실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 아내 동생이랑 지금 바람이 난 거 아니야. 근데 또 시작은 자기가 아니라 그 여자가 먼저 꼬리를 쳤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사건 발생 6년 전 남편과 사별했던 수옥 씨의 막내 동생. 이혼 후 재혼했지만 가정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언니 집에서 지냈다는 막내 동생. 그렇다면 혹시 어느 순간 숨진 언니 수옥씨가 남편의 동생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면서 동생과 풀 수 없는 갈등이 생긴 건 아니었을까? 자, 여기에 남편은 나한테 경찰이 와서요, 범행을 아내 동생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언니를 그렇게 할 정도, 그 처제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싸우고 그런 걸로 봐서는 여자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마수옥 씨는 두 사람 관계를 전혀 모르셨나요? 예, 몰랐죠. 모르죠, 그 사람은. 불편한 얘기는 맞지만 그 일로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남씨가 확신해요. 그런데 뭐야, 그런데 뭐 그 집 부렁 나오나? 너 죽었다. 아, 내가 돈을 다 맡겼잖아요, 마누라한테. 길거리에서 어묵 파는 사람들 있었거든요. 그 아줌마한테 아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줘서 속상해 죽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 갚으려고 그랬던가 재촉하니까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주지 않았을 거다. 남자친구도 몇 명 있는데 그렇게 생각 들어요. 헤어지기 전 제작진에게 쥐어준 단서. 남편 남씨가 알려준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남자친구들이 몇 명 있던 수옥씨는 자기 몰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대.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어묵 팔던 사람들이. 자, 확인해야 될 부분이죠.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짓말이 끝도 없이 반복되면은 이 남자가 이제 범인인 거야, 이거는. 자, 경찰 만나봅니다. 이 수사도 했겠죠.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 초등학교 친구들까지도 다 조사했으니까요. 뭐 첫사랑까지도 다 그런 거 없어요. 마수옥 씨가 이거 죽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수옥 씨가 돈 빌려줬다는, 그거 사소한 거야. 별거 아니야. 원한을 살만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이거. 오직 가정에만 충실했다는 수옥 씨. 당시 수옥 씨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둘째 언니래요. 자, 이분입니다. 수옥이가 전화 와서요. 무슨 시장에서 튀김 같은 걸 먹었어요, 둘이. 튀김값이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먹은 건 언니가 내고 내가 먹은 건 내가 내고 그러자, 이러는 거야. 우리에게 자신의 월급은 물론 살던 건물의 월세 수입까지 모두 아내에게 줬다고 설명한 남씨. 그의 주장 속 수옥 씨와 둘째 언니가 본 수옥 씨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마수옥 씨는 좀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긴 해. 걔가 사고 나기 며칠 전에 나한테 전화를 했었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경찰들 얘기가 막내 동생하고 남편에 대해 나한테 상의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수옥 씨가 세상을 떠나고 몇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재혼했던 남편과 이혼했다는 막내 동생. 이후 가족들과 연락마저 끊어버린 이유가 대체 뭘까? 용의선상에 올랐던 유일한 여성이에요. 막내 동생이 이웃들이 들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없는 거냐? 많은 의혹을 뒤로한 채 사라진 막내 동생의 행방을 수소문한 지가 열흘째입니다. 현재 거주가 유력해 보이는 주소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잠시 고민하던 동생이 큰 거부감 없이 인터뷰를 해줬어요. 먼저 가족과 연락을 끊은 이유부터 물어봤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남편 남씨랑 바람이 났다는 의혹을 받은 그 마수옥 씨의 동생이에요. 자, 왜 가족이랑 연락을 끊었냐? 제가 집을 나갔어요. 경찰이 하도 무섭게 해서. 근데 언니들은 나를 범인으로 의심해요. 도망갔다는 이유로. 가족 중에 믿어주는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죽은 언니밖에 없어요. 막내 동생을 낳던 날 난산 끝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구나. 가족들에 따르면 막내 동생은 지능이 조금 낮다고 합니다. 우리 막내 동생한테는 형부가 좀 잘해줬어요. 그냥 말로. 용의선상에 오를 만한 동기가 막내 동생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약간 떠보는 질문이었네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사소한 일에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좀 따르는 편이었어요. 자, 여기서 1부가 끝나네요. 여동생이 좀 지능의 문제가 좀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면은. 자, 일단 용의자가 나왔는데
여동생. 사실 남편도 좀 단순한 불륜에서 끝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억지 주장을 하는 면도 좀 있어요. 갑자기 뭐 증명 안 되는 무슨 동네 누구한테 빌려준 것 같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있고 보니까 남자도 좀 약간 좀 나사 빠진 소리 하는데 2부에서 남편을 더 파헤칠지 이 여동생에 대한 의혹이 더 강화되는 뭐 이런 게 나올지 좀 봐야 됩니다. 2부에 이제 여동생 말이 더 이어지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1326회 살인마의 시간 상계 세모자 살인방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2부 볼게요. 이 막내 동생 그 여자분 죽은 아내의 동생 처제가 되는 건데 남편하고는 막내 동생과 2시간 넘게 대화를 한 영상을 살핀 전문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문가가 바로 이수정 교수예요. 현장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할 정도 꽤 지능 수준이 높지 않으면 처지르기 어려운데 그 여동생은 지능이 한 보더라인 정도 되는 분으로 보여요. 경계성. 이러면은 사실 말 안 하고 대화하면 눈치 못 챌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여동생이 현장을 이렇게 만들기는 일단 불가능하다. 고차원적인 생각 같은 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뭐 증거를 없애고 이거를 의심할 테니까 이거를 의심하지 않도록 나는 이런 연기를 하고 이런 것까지는 어렵다. 단순히 그냥 1차원적인 의사소통 주고받고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정도 수준인가 봐. 상계동 세모자 살인 방화 사건 범인은 살인을 저지른 뒤 증거를 지우려고 현장에 있던 시너를 이용해서 불을 질렀어요. 범인은 현장에서 한 가지 행동을 더 했는데 안방에 있던 전화기 선을 자르는 겁니다. 치밀한 새끼예요. 물론 막내 동생이 알리바이가 수상하다면 용의선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이웃들이 비명을 들었던 7월 12일 밤 10시 반에서 막내 동생은 노원구 상계동이 아니라 영등포구 참치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알리바이 나왔네. 범인이 불을 지르고 현장을 떠난 시간으로 추정되는 다음날 새벽 1시 반에는 남자친구랑 대림동에서 통화를 했대. 그래서 이 상계동 세모자 살인방화 사건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어. 용의자가 없어 지금. 둘 다 남편, 처제, 알리바이가 다 명확해. 증언해줄 사람도 있어 이 알리바이를 제3자가. 그런데 범인이 현장을 찾은 그날 그 시각 언니 수옥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막내 동생. 늦은 밤 갑작스러운 언니의 호출이 있었어요. 그날은 막내 동생의 기억처럼 범인이 새 모자 곁에 있던 2002년 7월 12일 밤이었을까. 이 날짜가 정확하지 않구나. 이쯤 언니가 전화를 건 적이 있는데 통신 기록으로도 나온 게 없었대. 사건 발생 얼마 전 왜 마수옥 씨는 늦은 밤 돌연 막내 동생을 호출했을까?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고 언제 와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면식범이고 그 얼굴이 대체 누굴까? 사실 화재로 인해 현장에 물증이 남지 않은 것처럼 용의자들에게 물증이 없던 것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야 상계동 곳곳에서 CCTV가 나왔다네. 2002년 당시 남편 남씨가 근무하던 지하철역에 CCTV가 있긴 했지만 녹화 기능이 없대요. 그럼 뭐 사람이 이렇게 계속 뚫어져라 보여야 돼? 모니터링을 해야 돼? 게다가 자 수사팀 얘긴데 이건 분명 남편 남씨일 거다. 만약에 남편이 아니면 교사라도 했을 거다. 보험이 꽤 들긴 했었어요. 보험! 그에게 그럴 만한 동기가 있어 보였다는 게 당시 형사들의 생각이에요. 남편 남씨가 받았다는 보험금. 과거 그의 동료였던 한 영무원은 그에 관한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예, 그 사람이 남씨 담당 보험 설계사였나봐요. 그래가지고 청내시청에 갔대요. 마누라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보험금 얼마냐 물어봐 그러더라고. 남씨가 가족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 꽤 많이 받았죠. 그때 당시 2002년에 2억 6천을 넘게 받았으니까 그때 강남에 아파트도 한 대 살 수 있는 돈이죠. 그 사람은 뭐 얼마 받았다 그래요? 480 받았다던 남씨의 기억과 다르게 세모자 사망 이후 그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2억 6천쯤 됩니다. 이 씨발 왜 구라를 까는 거야? 하지만 보험 수령액이 크다는 점만으로는 남편을 의심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죠? 원래 자기 수입, 자기 재산
남에게 쉽게 가족이라도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게 또 좋기도 하니까. 그 보험금이 당장 필요할 만한 사정이 남편 남씨에게는 또 없기도 했대. 실제 살고 있던 2층 집뿐 아니라 아파트 한 채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직장도 안정적이고. 그 돈 먹자고 가족을 다 죽일 수는 없다는 거지. 범행 동기가 약하다는 거야. 사건 발생 얼마 전 친구에게 이혼에 대해 고민을 털어놨다는 마수옥 씨. 혹시 남편과 막내 동생의 관계를 수옥 씨가 알게 된 건 아닐까? 숨진 마수옥 씨 삶을 들여다볼 때 이혼의 이유로 짐작될 만한 게 그거 외에는 없대요. 그치, 경찰들이 뭐 한두 군데 뭐 당장 사건 전후로 며칠 이렇게 파봤겠냐? 엄청 뒤져봤을 거야. 근데 찾아봐도 뭐 이혼을 고민할 만한 사유는 이 불륜밖에 없다. 여기에 경찰은 근거들을 확인해봤을 때 마수옥 씨가 자기 남편이랑 막내 동생의 그런 관계를 알고 있던 걸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아주 그냥 일본도 마냥 예리하디 예리한 이 우리 오윤성 교수님 이야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남편이 이혼하는 데 있어서 귀책 사유가 남편한테 많단 말이에요. 내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범행 동기도 있었다고 저는 봐요. 이분이 그렇다면 뭐 저는 또 하는 수 없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마음이 기우네요. 미대를 졸업한 수옥 씨는 미술학원이나 입시, 과외 등을 하면서 꾸준히 돈을 벌었어요. 만약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의 상당 부분이 수옥 씨 몫이 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보험금을 노린 게 아니라 재산 분할 때문일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봐야겠네. 왜냐면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지한테. 귀책이라고 하나? 아무튼 뭐 제가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못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사건 당시 남씨 건물 1층에 들어 살고 있던 세입자. 1층 세입자가 기억하고 있던 남씨 모습은 얼마나 그가 돈 문제에서 예민한 사람인지를 짐작하게 해준대요. 자, 1층 세입자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애착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세를 못 내면 복리까지 받아간 사람이었어요. 조문 갔는데도 이 사람이 반기는 것도 하지 않고 음료수라도 뭐 먹으라고 말 한마디 없었어요. 누구에게나 어떤 방법으로든 꼭 지켜야 할 애착 대상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숨진 수옥 씨의 남편 남씨에게 그 존재는 뭐냐? 그 질문에 어쩌면 답이 될 것 같다면서 수옥 씨의 큰언니가 서류를 보여주는데요. 이 동생 부부가 아파트 하나 샀는데 그거를 아버지 앞으로 샀어요. 친정아버지 이름으로. 그거를 유언 공증을 해놨다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선가 과거 친정아버지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매했었다는 수옥 씨 부부. 구매 3년여 뒤 친정아버지는 자신의 사후 해당 아파트를 누구에게 줄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후 원본과 정본이라는 각기 다른 두 개의 유서로 발견된 친정아버지의 유언장, 같은 날 한자리에서 동시에 작성된 만큼 원본과 정본은 모든 게 똑같아야 돼요. 근데 C8 다른 게 있네? 야, 다른 게 있다. 다른 게. 원본이 이겁니다. 원본은 아파트를 받는 사람이 마수옥이에요. 유언자와의 관계는 딸로 돼 있어. 근데 정본, 여기는 수중자가 남편 이름이야. 이름이 바뀌었어. 유언자와의 관계 사위야. 그리고 갑자기 없던 동그라미 생기고 도장 위치도 달라요. 이거 지금 보면은 이 도장도 마지막 다른 부분이 여기 동그라미 이거 있고요. 그리고 요거 도장 위치 다르죠. 이거 틀린 그림은 찾기 같네. 그리고 여기 도장 위치 다르고 필체는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원본에서의 아파트 상속자는 숨진 마수옥 씨인데 정본을 보면 남편인 남씨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원본이랑 정본이 다를 수가 있냐고. 그건 단지 큰언니의 눈에만 미스터리로 보이는 걸까? 그럴 리가요. 자, 법무사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원본하고 정본하고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 다르면 안 되죠. 하나의 공증증서인데 이렇게 불일치하면 안 되는 거죠. 위조 내지 변조됐다고 보여집니다. 공증을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한다는 원본 때문에 상속, 즉 법적 절차를 처리할 때에는 정본이 사용된대요. 이름 석자 빼면은 꼭 닮은 두 개의 유언장 중 분명 하나는 가짜입니다.
전문가의 눈에 포착된 정본의 위조 검증. 글씨의 크기나 모양은 원본과 같지만 위치가 조금씩 어긋나 있대요. 아유, 요분 법 영상 전문가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황민구라는 분인데 이거 포토샵 가지고 윤곽선 따낼 때 작업자가 정밀하게 따지 못하니까 이런 오류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요. 원본과 똑같이 상속인이 마수옥 씨였을 진짜 정본을 스캔한 뒤에 윤곽 따기를 해서 조작한 걸로 판단됩니다. 문서를 스캔하면서 생긴 에러들, 전문가가 찾아낸 위조의 흔적은 모두 아파트의 상속인이 남편 남씨로 돼 있는 정본이었어요. 야, 씨발 이거 너무 좀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가까이서 보시면은 잉크의 끈김이 달라요, 위치가. 이거 포토샵으로 여기를 따가지고 여기에 넣고 뭐 그런 식인 거거든요. 아, 좀 잘 좀 하지. 씨, 포토샵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데 대충 했다. 너무 완전히 조작된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툴 나오고 한 7, 8년 됐을 때지만 그렇게 많이 활용하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현행범상 심각한 범죄 행위인 공문서 위조를 남씨가 왜 했을까? 유언자보다 수종자가 먼저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민법 1089조 제1항은 유증은 유언자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대로면 아파트를 상속받기로 한 마수옥 씨가 사망했을 때 친아버지 사후에는 이 아파트는 법적 상속인들의 몫이래요. 이게 뭐 큰언니, 막내동생 뭐 이렇게 순서가 있겠지. 법적 상속인 중에 친정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친정 어머니 제외하면은 마수옥 씨의 형제 자매가 받아야 됩니다. 그쵸? 이게 맞죠? 자, 근데 이 뒤에 상속 진행은 어떻게 됐을까? 수옥 씨의 친정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아파트를 받은 사람이 또 남편이야, 남씨. 왜? 위조된 유언장 정본을 내밀면서 나한테 주기로 하지 않았냐?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 아파트가 몇 해 전 3억 원에 거래가 됐대요. 아무리 마수옥 씨 부부가 친정아버지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라지만 문서를 조작해 소유권을 가져갔어. 놀랍게도 그런 전력이 과거에 더 있었답니다. 아, 그럼 이 타이밍에 씨발 이 새끼 범인이네. 그죠? 가족이 사망하고 7개월 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여성과 재혼한 적이 있어요, 남씨가. 그는 3번째 결혼에 앞서 2번째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뒤 돈을 돌려달라는 거짓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2년 선고받았다가 항소해서 10개월로 감형이 됐대요. 다 돈 때문에 뭐 뻘짓거리 하는구만, 남씨 아저씨. 범행의 동기라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묻지 않으면 오해가 쌓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중 하나가 그와 아내와 아이들의 죽음으로 받은 보험금이 2억 6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자, 다짜고짜 이제 물어봐요. 저도 이 방송 봤는데 요런 거는 좀 자주 보기 힘들어. 자, 뭐 취재 협조적으로 하겠다, 자기도 좀 범인 찾고 싶다, 이런 태도로 인터뷰에 응하던 사람인데 취재가 계속 되다 보니까 지가 의심을 받을 판인 거야. 다짜고짜 물어봐. 그때 보험금으로 480만 원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3억 가까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아, 예. 뭐야. 보험은 받기는 받았는데, 근데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내가 지금 오버한 거고, 이 방송 보면은 존나 침착해요. 전혀 당황 안 해. 근데 이거 보험금까지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렇다면 수옥 씨 앞으로 작성됐던 유언장을 위조한 뒤 불법적으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일은 어떻게 설명할까? 어떤 게 진짜예요, 선생님? 위조하신 거 아니에요? 이때도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되게 차분해요. 진짜 처음 본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 이 사람 반응이. 이거를 내가 위조했다고요? 네. 위조? 위조됐을 리가 없는데? 확인된 사실들 앞에서도 무엇 하나 쉽게 인정하지 않는 남편 남씨. 제가요, 선생님,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기, 뭐야. 그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숨긴 건 없어요.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어디를 어떻게 따서 위조했는지도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제가, 그러니까, 네, 이건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위조하셨어요? 예, 위조했어요.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위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위조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아는 사람한테 가서 위조했어요. 근데 그런 건 사건 취재하는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이 새끼야! 야, 씨발, 안 중요하냐, 이게? 범행 동기로 적용될 수가 있는 건데, 이 새끼. 안 중요합니까, 아저씨? 남씨 아저씨? 이거를 내가 방송 보고 이걸 또 보니까 진짜 약간 좀 정신적인 어떤, 뭐랄까, 다른 사람 같아. 되게 침착해요. 화도 안 내요. 보통 이렇게 자기가 좀 찔리거나 부담되는 질문 나오면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통 화내거나 막 피한단 말이야. 그런 것도 없어. 사이코인가? 약간 이 느낌이야, 진짜. 근데 이 사람도 결국은 아는 거 아닐까? 이렇게까지 수상한 것들이, 나에 대해 감춰왔던 수상한 것들이 나와봤자 결국은 죽였다는 증거는 그래서 없어. 못 찾았어. 못 찾아. 이거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 자신의 사생활과 범인을 잡기 위한 취재를 구분해야 된다는 게 남씨 아저씨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피디님도 내가 의심스럽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야, 이제 그만 이야기합시다. 자꾸 그 얘기하니까 안 되겠네. 긁혔네. 긁혔다, 긁혔어. 어떤 말이 그를 화나게 했을까?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실은 그의 알리바이가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건 순간에 현장에 없었어요. 상계동 세모자 살인 방화 사건의 발생 시간은 공식적으로 2002년 7월 12일 밤 10시 반입니다. 그 무렵 학원을 갔을 마수옥 씨가 귀가했고 얼마 안 돼 이웃들이 비명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범인이라면 그 시각에 상계동에 있어야 하는데 영무원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남 씨는 범행이 일어나기 1시간 전부터 매표소 근무를 시작해서 범행 발생 10여 분 전에서야 동료와 교대했어요. 같은 지역에 있지도 않았어. 범인이 떠난 시간으로 추정되는 건 이웃이 화재를 목격한 시간인데 119에 최초 신고된 시간이 다음날 새벽 1시 반입니다. 그의 동료들에 이어 확인된 남 씨의 알리바이는 그가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리적 근거 없이 동료들의 진술로만 채워진 남 씨의 알리바이. 그를 향한 불필요한 의혹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그런 데가 많냐? 자, 수사팀 나왔어요. 나중에 TV 소리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누가 나 못 들은 것 같다. 그냥 TV 소리를 내가 못 들은 것 같다. 잘못 들은 것 같다. 그랬던 것 같아요. 밤 10시 30분경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던 이웃들 중 일부가 말을 바꿨네. 숨진 수옥 씨가 귀가한 직후 이웃들이 비명을 들었다는 시간대에는 한 방송사에서 단막극을 방영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 내용 중에 이웃들이 착각할 부분이 있는 걸까? 이걸 또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방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요거 실제 방송분인데요. 재연 그런 게 아니고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던 그 소리진 않을까, 현장에서 나온 TV 소리진 않을까 싶은 거야. 한번 들어봐야 돼 이거. 그런데 아니에요? 이런 자식. 야, 자식아, 너 뭐야? 뭐야? 나봐. 다시 들어봐야겠습니다. 이거야 이거. 어때요? 다시? 이런 자식. 야, 자식아, 너 뭐야? 뭐야? 나봐. 오해할 만해. 사실 소리 들어보면 그죠? 오해할 만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해당 영상이 방영된 시간은 이웃들이 비명 소리를 들었던 시간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혹시 이러했던 거 아니었을까? 당시 공중파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가 상당수였던 만큼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시나리오는 아닌 걸로 보여요. 어쩌면 드라마 소리일지도 모르는 흔적에 밀려 정작 주목받지 못한 중요해 보이는 단서.
당시 사건이 벌어진 건물 1층에 살던 세입자, 비명소리는 듣지 못했다던 그가 그날 자정 무렵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자, 1층 세입자요. 쿵쿵거리는 소리만 들었어요. 개들이 원래 쿵쿵거리거든요. 애들 얘기하는 거야. 그런 줄만 알았지. 그런데 자다 보니까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때 화재 난 거 알았어요. 1층 세입자가 들은 쿵쿵 소리는 새 모자와 같은 층에 있던 2층 세입자 역시 들었던 걸로 확인이 된다. 이분은 경찰학과 교수인데요. 10시 반에 비명소리, 그리고 12시에 쿵쿵, 둘 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개가 양립 가능한가? 10시 반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12시에도 이럴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낮아 보이죠. 여하튼 2시간 후, 밤 12시 이후에 일어난 그 소음은 어떤 사망에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한 소음일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10시 반쯤에 이미 그 쿵쿵이 살인하는 소리였다. 망치로 두드린 소리 뭐 이런 거였다 치자. 그럼 12시 반엔 뭐냐? 이 시신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난 소리는 아닐까 뭐 싶은 거죠. 시신 이렇게 끌다가 뭐 가구 쳐가지고 뭐 위에 있던 뭐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들. 전문가들은 10시 30분의 비명소리보다 12시 이후에 들렸다는 둔탁한 소음을 더 무게 있게 봅니다. 범인이 사용한 흉기가 망치 종류인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숨진 수옥 씨가 있던 위치에는 망치와 같은 둔기로 바닥을 찍은 흔적이 또렷이 남아있어요. 합리적으로 볼 때 범인이 새 모자를 살해한 시간은 밤 12시가 지난 때로 추정이 돼요. 이걸 뒷받침할 만한 흔적을 숨진 새 모녀가 직접 남겨뒀던 걸로 보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화재 피해가 적었던 부엌에는 밥이 담긴 압력밥솥과 반찬들이 그대로 있어요. 사건 발생 시점이 여름. 자,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주부들이 반찬통을 밖에 놔두지 않고 식사 후 냉장고로 즉시 넣거든요. 반찬이 상하니까 나는 그 밥솥과 반찬통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범행 시점이 반찬통 못 넣은 그 시점이다. 숨진 새 모자를 부검한 결과를 보면 비슷한 음식들이 위에서 확인됐어요. 이게 소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거예요. 쌀밥과 보리밥이 식별될 정도라면. 아무리 소화가 늦는 사람이라고 해도 2시간 이내에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압력밥솥은 뭐 아무래도 지금보다 성능이 떨어졌겠죠. 쌀을 미리 불려뒀다면 집에 오자마자 솥을 안 치고 뜸을 들이고 애들한테 먹일 때까지 15분 이상 걸렸을 거라고. 그날 귀가한 뒤 옷도 갈아입을 새 없이 애들부터 생겼을 것 같아. 엄마 입장에서 그렇죠. 애들이 여태 애들끼리만 10살, 6살 이런데 뭐 부모 없이 둘이 집 보고 있었잖아. 오자마자 밥 해주고 싶었을 거야. 막내 아들이 사망 당시 속옷만 입고 있던 것을 봐서 그 사이 수옥씨가 애들을 씻겼을 수도 있다. 밥 되는 시간에. 그리고 새 모자가 식탁에 앉아 마지막 식사를 한 때는 아마도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지 않을까 싶다는 거야. 그리고 위 내용물 봤을 때 식사 한 30분 이후에 정도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밤 12시 이후 쿵쿵거리는 소리 들었다는 세입자 증언과 지금의 시나리오는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진다고. 그렇다면 이쯤에서 다시 봐야 할 게 범행 시간이 10시 반으로 추정됐을 때 남씨, 남편은 알리바이가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가는데 12시로 옮겨진다면은 밤 11시 때의 알리바이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 차로 20여 분이 걸린다. 자, 사건 담당 형사인데요. 그 당시에 매표소에서 근무하던 연무원이 밤 11시 10분쯤에 남씨가 와서 수금해 갔다고 진술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밤 11시 30분쯤에 남씨와 같이 막차를 보러 승강장에 내려갔다고 진술했어요. 밤 10시 때나 밤 11시 때나 남씨에게 알리바이가 있다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증언해줬습니다. 근데 제작진을 만난 어떤 동료는 과거와 조금 다른 얘기. 그 당시에 진술했던 사람이 이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호. 그 당시에는 남씨 편에서 진술했던 건데 뭐 한 서너 가지 진술서 쓰고 그냥 찍어버렸거든요, 도장을. 우리가 솔직히 뭐 어디 가서 돌아다녔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 남씨 아저씨 어디 나가셨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100% 감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제 일이 있는데요. 제가 감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남씨가 상사예요, 주임이야. 전혀 못 봤어요. 이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익이 되지만
누구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승객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는 1시간씩 근무지 이탈해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셔터가 다 내려진 새벽 시간에도 열쇠만 있으면 어디든 셔터 옆쪽 문으로 출입이 가능하대요. 영무원들이니까 뭐 어디로 다니면 뭐 편하고 쉽고 뭐 다 알겠지. 이렇게 새롭게 알아낸 사신들로 추론해 본 남씨 알리바이 중 살인이 발생한 자정 무렵은 공백으로 남아. 공백으로. 이제 진짜 의심을 하기에 좋은 상황이네요. 동료 영무원이 같이 자고 있었다. 뭐 딴 건 모르겠어요, 새벽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있을 때는 자고 있긴 했거든요. 화재 발생 10분 전에는 남씨가 숙직실에서 자고 있었다는 동료들의 진술. 이거는 뭐 공통되니까 사실 같아. 그럼 이쯤에서 알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진짜 화재가 발생한 시간.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았죠? 정말 화재 신고 시간과 화재 발생 시간은 근접했던 거냐? 화재 건물 맞은편 3층 옥상에 있었다는 신고자 만나봅니다. 누나하고 나하고 저 옥상에 있었는데 저는 안 보이는데 누나가 저기서 불빛 보인다고 반짝반짝한다 하더라고요, 누나가. 화재 현장이 한층 정도 낮은 탓에 옥상에 있던 신고자 누나가 봤다는 그 불빛은 아마도 부엌 쪽 거실 벽면에 있던 화염으로 추정이 된대요. 전문가는 여기에 진짜 화재 발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답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거북등 모양의 이 자글자글한 이것들이 굉장히 심하죠? 위에는. 이 밑에는 심해요? 안 심해요? 예, 안 심하네요. 이게 올라간 불일까요? 내려온 불일까요? 왜 갑자기 퀴즈를 내? 내려온 불이에요. 전문가는 범인이 거실을 가로지르며 시너를 뿌린 뒤 현관에서 불을 질렀고 그 불이 한동안은 거실 창 쪽 루바벽을 태웠던 걸로 판단합니다. 이후 불길의 흔적이 끊겼는데 다음으로 확인되는 화염의 위치가 바로 천장이었다고. 불이 하늘로 치솟은 걸까? 갑자기 그 알도 퀴즈를 내요. 왜 그래요? 그냥 해, 설명을. 자, 이분이 소방방재학과 교수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자리가 유리창이 있는 자리는 커튼이 주르륵 열려있는 자리예요. 천장면으로 올라간 화염은 커튼을 타고 빠르게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창문이 다 닫혀 있어서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한 탓에 확산 속도가 느렸을 거라고 합니다. 꽤 긴 시간 들여서 거실 천장을 모두 태운 뒤 더 태울 곳을 찾아 더더욱 느린 속도로 불길이 벽을 타고 내려갔을 거라고. 수평 방향으로는 타는 속도를 1이라고 상대 속도 얘기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속도가 0.3이고요. 위로 올라가는 속도는 20배 빨라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만큼을 내려왔다고요. 1m 넘게 내려왔다고요. 1m 20cm나 내려왔어요.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이거는 신고된 시점보다 굉장히 먼저 불이 시작됐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월등히 긴 시간 동안 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숫자 나오니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쉽게 이거예요. 화재 현장을 봤을 때 불길의 번짐, 이 진행 방향이 느린 방향이 있어. 빠른 방향이 있고 위로 타고 올라가면 빨라. 근데 아래로 타고 내려오는 건 느리다는 거지. 근데 이 당시에 화재 현장을 보니까 그 지점이, 그러니까 신고 지점, 어떤 누나가 뭐 차 타고 가다가 보고 신고했다고 하잖아. 불빛 보인다고. 거기서 보이는 지점이 이 집안의 이 부분인데 여기에 보이는 화재의 흔적이 느리게 타고 내려오는 흔적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불은 훨씬 전에 나서 타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생각보다 화재의 번짐이 느렸대. 거꾸로 내려온 불의 시간을 거슬러 가면은 살인마의 시간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제 범행 순간이 몇 시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중 하나가 시뮬레이션. 실제 건물과 유사한 형태와 크기로 공간을 디자인하고 당시에 경찰이 추정한 대로 시너 1리터에 해당하는 열기로 화재를 내니까 불이 금방 꺼져요. 재난과학 전공자 박사님이시네.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화재는 길게 보면 10분 내지 20분 내에 다 소멸돼요. 다 태우고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봤더니 이 연소가 다 됐잖아요.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현장의 상황이 다른 이유는 해당 건물의 천장부가 박봉 형태래요.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이 건물 특성상
천장 위 상층부에 넓은 공간이 있었고요. 내부적인 다른 여러 요소들, 산소의 양이라든가 다른 가연물들, 내외장재 이런 특성에 따라서는 화재가 지연이 되고 연장이 돼서 한 30분, 40분, 50분까지도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합해볼 때 천장을 모두 태운 화염이 실제 높이까지 벽면을 태우며 내려온 데에는 최소 30분에서 50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심스러운 판단. 화염이 이웃에게 발견된 시간은 새벽 1시 반이지만 범인이 불을 지른 때는 새벽 0시 40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범인은 그날 새벽 0시 무렵 범행을 저질렀어요. 또한 그는 새벽 1시가 되기도 전에 불을 지른 뒤 현장을 떠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공백을 가진 이들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그날 자신이 그곳에 하고 간 악행을 범인은 온전히 알고 있을까? 공격 이후 어머니와 첫째 아이는 사망했고 둘째 아이는 거의 사망에 이를 정도로 손상을 입었지만 미약하게 호흡할 정도로 살아있다가 끝내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그래요. 이 사건이 몰입도가 꽤 있네요. 반전도 있고 그래요. 편집 좋았습니다. 이번 편. 새로운 얼굴들도 좀 나와가지고 또 이 사람 나오네 뭐 그러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이 시신부검 자료 분석 할 사람이 진짜 없나 보다. 무조건 이 사람이야. 시신 얘기할 때는 너무 없다. 인력풀이. 이수정 교수 이분도 좀 뭐랄까 식상해요. 쉽게 말해서 사건 분석을 막 식상하다 아니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사건을 보는 시각이 너무 이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수정 교수를 뭐 딱히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제 공통점이 이수정 교수는 여자가 죽은 사건에서 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자기는 그런 사건만 인터뷰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이 사람은 이제 여자가 피해자이고 남자가 가해자인 그 상황에서 많이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사실은 좀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기도 해. 여자 편에서 봐야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이미 그러니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거야. 마음가짐 자체가 그러면은. 그럼 그 알은 이미 종결된 사건인가 봐 이거.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미심적인 부분이 있고 미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진 거야. 그죠? 구체화 해놓고 방송을 끝낸 거죠. 이렇다고 해서 그 남편 남씨 아저씨가 뭐 범인으로 돼서 다시 조사받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남씨는 어쨌든 거짓말을 존나게 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당시 경찰 수사 그리고 검찰의 판단 틀린 거 아니냐. 너무 적은 증거들만 가지고 단편적인 해석을 한 거 아니냐.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리고 그 가능성 높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알고 싶다지 그치? 좋았네 진짜. 이 과거에 어떤 진짜 인기 많을 때 신뢰도 높을 때의 그 알을 다시 한번 구현해낸 것 같아요. 편집이 좋았습니다. 구성도 좋았고요. 제목의 취지 그리고 이제 방송 프로의 취지에도 잘 맞는 그런 이제 방송이고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제가 그것을 알고 싶다를 지금 한 60편 가까이 리뷰했던 것 같아요. 1년 넘었으니까. 근데 진짜 과거에 그 알 클래식 때 4대3 해상도이던 시절 우리가 그때 완전히 그 박상원 그분이 나올 때 거칠고 지금은 영상미도 넣고 좀 예쁘게 많이 해요. 유튜브에 올리려고 자막도 좀 이쁜 거 쓰고. 근데 그 당시는 정말 리얼 다큐 그 자체였거든. 그때 느낌이 좀 살짝은 났던 것 같습니다. 대놓고 말한 거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물어보는 이런 것도 좋았고요. 진짜 이렇게 좀 더 취재진이 파이팅 있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좀 이 그 알이 지금 떨어진 신뢰도를 복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봤는데 근데 얘네 지금 피프티 후속 방송은 뭐 언제 하겠다는 거야? 뭐 말로만 해놓고 그냥 쓱 넘어가는 거야 어물쩡? 지금 피프티 이거 떡밥 식어 빨리 해줘야 돼. 떡밥이 지금 물에다 풀어질 것 같은데 빨리 해줘야지. 뭐해? 시간 충분했잖아. 빨리 해줘. 언제까지 취재할 거야? 뭐 어려워 지금 취재 내용이? 디스패치는 아직도 새로운 내용 내고 있는데 뭐해?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지금 피프티 저도 후속 리뷰 할 거예요. 바로 해줄게. 빨리 만들어주세요 진짜. 너무 느려. 취재력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이렇게까지 뭐 뜸들일 필요 있는 거야?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326회 리뷰해봤어요. 제목이 살인마의 시간. 그러네. 이 사건에서는
이 범행 시간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구나. 유력 용의자인 남 씨의 알리바이를 깨는 과정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사건이 원래 정식 이름이 상계세무자 살인 방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20년 만에 취재였고, 남 씨 입장에서는 20년간 내가 자유로웠잖아. 그러면은 나는 뭐 씨발 뭐 세상이 인정하는 가족 잃은 남자 이렇게 봐주겠지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인터뷰에 응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은 아마 움찔했을 거예요. 후달렸겠죠. 그 뒤로도 계속 이제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 있는데, 근데 경찰 조사가 끝났으니 뭐 사건도 끝이죠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방송이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댓글 계속 남겨주세요. 기억에 남는 편 리뷰를 계속 준비할 수 있게. 보고 싶으신 거를 제가 또 해드리는 게 좀 그래도 더 재밌을 거 아닙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의견 남겨주시고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방송 리뷰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 씨발 왜 구라를 까는 거야?